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나와 계십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새해 많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받으시고요. 네. 네네.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가 됐으니까요. 새해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참 최첨단의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첨단 국가 이미지도 있지만, 적어도 인터넷에 있어서만큼은 좀 후진국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침에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긴 새벽,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점검을 하는데요. 그때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한참 동안 고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연결도 되지 않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결을 해본 결과 저희 지역 일대가 전체로 인터넷이 지금 아웃테이지가 났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었고요. 지금 가까스로 연결을 했는데 지금도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참 고단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질 정도로 긴축적인 행보를 강화했던 연방준비제도의 그런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결국 모두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새해를 맞으셨으면 합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예측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월가의 일부 관계자들의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여태까지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한 경우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안을 좀 얻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행보도 거의 끝이 다 다가왔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네,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힘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 시작해 볼까요? 올 한 해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할 이벤트나 이슈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기업 실적 둔화, 그리고 연준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의 그런 지속 여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미중 다툼 이런 각종 이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좀 색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여태까지 피벗, 그러니까 통화정책 행보를 변경할 때 특히 완화적인 긴축적인 행보에서 완화적인 행보로 전환할 때를 보면 주식 시장의 그런 등락에는 연준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연준의 행보를 보면 주식 시장 등락에 따라서 통화정책 행보를 바꾼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그 미국채 수익률과 그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확대됐을 때는 연준의 행보가 피벗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특히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면 트리플 B 마이너 이하의 채권을 일컫는데요. 이른바 우량 회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정크 본드라고도 하는데 아주 수익률은 높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런 구조를 가지는 채권입니다. 이런 회사채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날 테고요. 이건 연준이 바라볼 때도 좀 다른 차원의 경기 침체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미국채 수익률과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를 예의주시하시면 향후 연준의 행보를 가늠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때는 뭐 100pp, 200pp 이상 벌어졌었고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보면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때 회사채를 대거 발행한 기업들이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미국채와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그렇게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팬데믹 때는 엄청나게 확대돼서 기업들이 도산 위험에 노출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조금 지난해 연말부터 이게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지금 조달금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 스프레드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확대되게 되면 연준의 긴축적인 행보에도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좀 예의주시하시는 게 올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기준점이나 시세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투표권 행사하는 위원들이 좀 바뀐다라고 하죠. 우리가 대표적인 매파, 블러드 이분들 올해는 투표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바뀌는 내용들 한번 좀 전달을 해주실까요? 네,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블러드 총재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블러드 총재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연준의 행보를 가장 선제적으로 예측했던 연준 인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블러드 총재가 주장했던 대로 연준의 긴축적인 행보는 후행적으로 뒤따라왔었고요. 그랬던 블러드 총재가 드디어 이제 투표권을 잃게 됩니다. 근데 새로 이제 투표권을 가지는 그 연준 위원들부터 말씀드리면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패트릭 하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가 투표권을 갖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하고 서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에스트 조지 캔사스 시티 연은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FOMC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새로 합류하는 굴스비 총재와 하크, 로건 총재는 뭐 좀 비둘기파 혹은 중도파로 분류되고요. 카시카리 총재도 원래는 비둘기파였는데 좀 매파로 좀 정황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매파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의 행보를 보면 비둘기파의 그런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연준의 행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점도표상으로 보더라도 연준은 계속적으로 긴축적인 기조를 강조할 것이고, 적어도 그 스텝 앤 홀드 정책을 올해까지는 고수할 것이라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일부 위험 자산의 가격에는 올해 피벗의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과도한 기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리포트가 사실 이제 시장 전망 리포트잖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2023년 미국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전망의 영역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전망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이 이제 금융시장은 뭐 얘네 거의 뭐 철칙같이 통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뚜렷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1분기에 뭐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 3,000에서 3,300에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만 연말에는 3,900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1분기에는 뭐 좀 3,150까지 추락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4,000선을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반기에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그 지난번 연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경기 침체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경기 침체를 겪게 된다면 심각한 침체가 될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등을 보려면 결국 핵심 지표 가운데 이제 그 긴축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 부담,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가지는 차입 부담이 얼마나 증폭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를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증가했던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지 등을 보면 미국 경제의 그런 침체의 그런 속도라든지 깊이라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초대형 기술주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빅테크라고 하죠.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애플도 30%가 하락을 했고, 연말에 테슬라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400불 하던 게 100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메타나 엔비디아 말할 것도 없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었던 빅테크의 상승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우리 사실 국내도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진 게 또 올라올 건지 아니면 십몇 년 동안 올라왔던 것들이 또 조정을 받으면 길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뉴욕의 투자은행들은 이 빅테크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투자은행들이 바라보고 있는 유망한 섹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빅테크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월가는 긍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 빅테크들이 이렇게까지 타격을 입을 줄은 몰랐지만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난해 연초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빅테크 대부분은 현금 흐름이 미래에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큽니다.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환가를 할 때 적용하는 게 할인율입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금리 수준인데요. 이 금리 수준이 0% 혹은 거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모에 해당하는 할인율이 줄어드는 데 따라서 주가를 평가하는 모델에서 현가를 보는 게 착시 효과가 컸던 거죠. 그게 0%에서 지금 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인율이 그만큼 높아졌고 당연히 주가는 그만큼 할인이 추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 기업 실적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정말 앞서 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고단한 한 해였지만 이제 터널이 끝이 보이는 게 이 할인율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율의 추가 상승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월가의 대부분의 그런 조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른바 팡 종목에 대해서 일단 매수 추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 최대 투자 자문사인 에브코 같은 경우에는 최선호 종목을 월가의 대장주인 애플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올해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해가 될 수 있어서 이른바 문샷의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선호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꼽았습니다. 반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그런 수혜도 엔비디아가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메타 플랫폼스를 매수 등급의 그런 투자 의견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이제 반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JP 모건 아마존에 대해서는 기존에 145달러에 있던 목표 주가를 130달러 낮췄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아마존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JP모건의 분석인데요. 그럼에도 아마존이 제시하는 주가는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 빅테크의 그런 어려움의 끝도 거의 지금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월가의 그런 대책의 시각인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게 투자은행들이 올해는 1분기 은행주를 좀 주목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BOJ가 YCC 그러니까 이른바 수익률 통제 정책을 포기할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계 은행들의 수익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시티가 한 목소리로 일본 은행들의 그런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JGB 수익률이 높아지면 일본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JGB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일 때 은행주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본계 은행을 좀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표로 보면 일본계 은행의 주당 순자산 비율 PBR이 0.6으로 YCC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당 자산 비율은 PBR이 낮을수록 기업의 성장력, 수익률이 높다는 의미니까 지금 이 부분으로 보더라도 지금 일본계 은행들은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월가의 공고 사항입니다. 네, 오늘 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좀 어디에 방점을 찍고 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FOMC는 기준금리 인상폭을 앞서서는 75bp씩 정말 무지막지하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4차례 연속 올렸었는데요. 12월 달에는 인상폭을 50bp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그 점도표상의 그런 최종금리 수준은 여전히 시장의 적보다 50bp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제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점 등을 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고용시장. 지금 가장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지표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여태까지 긴축적인 행보를 유지하고 강화했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정이 참 이번 주 많은데 많은 내용 전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파원님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연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